이번 명절에는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 집을 자기 집처럼 사용하고 나를 무시하기 일쑤였죠. 못된 며느리 혼내주는 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어떤 일인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축축하고 무거운 침묵이 팽팽한 고무줄처럼 가족. 단톡방을 가로지른 것은 며느리 박수연의 휴대폰 속 화면이 아니었다. 나의 레디. 손안에 들린 스마트폰의 차가운 액정 위에서 나의 메시지가 친척들 모두의 확인을 기다리며 푸른색 체크 표시를 반짝였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보낸 메시지를 읽는 며느리 박수연의 표정을 상상하며 희미한 만족감과 함께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지금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겠지. 당황하고 속으로 불만을 억지로 삼키고 있겠지. 하지만 어쩌겠나. 이 정도의 희생은 며느리가 충분히 감당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도리이고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내가 이 집안을, 아니, 나의 삶과 명예, 그리고 자존심을 어떻게 피땀 흘려 구축해왔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차가운 액정 위에는 나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얘들아, 제사는 우리 집에서 다 했으니까 이번엔 다들 너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자. 이어진 메시지는 나의 친절하고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친척들의 숙소 비용을 아껴주려는 내 배려가 아닌가. 멀리서 오는 외숙모랑 막내 이모, 큰아버지도 오신다더라. 며칠만 재워주자. 수연이네 아파트방 넓잖아. 나는 이 제안이 모두에게 윈윈윈 마이너스 윈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치 내가 오랜 시간 공들여 짜놓은 완벽한 그림처럼 모두가 나의 합리적인 결정을 칭찬할 것이었고 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의 지혜와 배려로 온 가족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내 가족들을 생각하는 나의 깊은 마음을 그들은 알아줘야만 했다. 내 계획은 늘 완벽했고 내 결정은 늘 옳았다. 나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었고 나만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자부했다. 나는 김영희. 올해 환갑을 훌쩍 넘긴 60대 중반의 여인이지만 아직도 스스로를 이 집안의 굳건한 기둥이자 열정적인 청춘이라 여긴다.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 강우진. 그리고 나의 며느리 박수연. 나의 사랑스러운 손녀딸 강지호. 나는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 대기업의 핵심 인재이며 나의 며느리 또한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라는 사실에 한없는 자부심을 느낀다. 내 아들 강우진은 국내 굴지의 IT 기업에서 연봉을 높게 받는 유능한 개발자이고 나의 며느리 박수연은 잘 알려진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워킹맘이었다. 나는 아침 7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매일매일 숨가쁘게 달려와 우리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며느리가 내심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물론 내 눈에는 내 아들이 며느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였지만 며느리도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한 달 전 그들은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대치동의 명문 학군에 속하는 센트럴 팰리스 아파트. 강도 높은 맞벌이와 대출금에 허리가 휘는 기분이었겠지만
전세살이를 전전하던 불안감에서 벗어나 우리 가족만의 온전한 공간을 가졌다는 사실에 그들은 벅차올랐다. 우리 아들네 집은 거실은 널찍했고 방은 3개나 되었다. 손녀딸 지유에게는 예쁜 핑크색 벽지로 꾸민 아늑한 방을 선물했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넓은 안방, 나머지 작은 방은 며느리의 작은 서재 겸 다용도실로 만들었다고 했다. 센트럴 팰리스 아파트라는 이름도 꽤나 고급스러워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내 아들 그리고 내 며느리 부부는 나의 자랑이었다. 그들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이토록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었다. 그들은 나의 완벽한 삶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내가 명절 준비를 끝마치고 느긋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비싼 홍삼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명절, 설날을 일주일 앞둔 어느 화창한 금요일 저녁. 나는 며느리네 김치통에 내가 담근 김치들을 자랑스럽게 가득 담아 보내며 단톡방에 올렸다. 얘들아, 명절 김치는 벌써 다 담았다.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나도 젊어지는 것 같구나. 그리고 곧이어 올라온 나의 다음 글은 마치 완벽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선언이었다. 얘들아, 제사는 우리 집에서 다 했으니까 이번엔 다들 너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자. 멀리서 오는 외숙모랑 막내 이모, 큰아버지도 오신다더라. 며칠만 재워주자. 수연이네 아파트방 넓잖아. 나는 이 제안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인지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신했다. 모두가 나의 결정을 칭찬할 것이었고 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의 지혜와 배려로 온 가족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내 가족들을 생각하는 나의 깊은 마음을 그들은 알아줘야만 했다. 내 계획은 늘 완벽했고 내 결정은 늘 옳았다. 나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었고 나만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자부했다. 나는 아들이 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잠시 후 아들 우진에게서 개인 톡이 왔다. 엄마, 저도 동의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역시 엄마는 최고예요. 저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역시 내 아들답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다. 그래, 아들은 나의 고생을 안다. 아내는 모르겠지만 남편 강우진은 이 상황을 꿀 같은 명절이라고 표현했다. 음식 장만도 잠자리 걱정도 할 필요 없으니 그에게는 분명히 꿀이었을 것이다. 며느리 박수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아마도 당황했겠지. 하지만 곧 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다. 며느리에게 순종은 미덕이자 의무였다. 그것이 이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그녀는 도태될 뿐이었다. 결혼 7년 차. 이 집안에 내가 입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는가. 나 김영희는 소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다. 지방의 소도시, 그것도 가난하고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오로지 도끼와 악으로 살아왔다. 나의 아버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했고 어머니는 늘 병든 몸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린 나는 그런 비루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밤낮으로 공부해
서울 명문대 간호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내 남편 강서방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알아주는 재력가이자 지역 유지인 장안 강신의 집안의 장남이었다. 처음에는 그 집안에서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가난한 지방 출신, 그것도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는 사실은 나의 명문대 학벌과 미모도 가릴 수 없는 흠이었다. 시부모님은 노골적으로 나를 반대했고, 관연한 여자아이가 명문대 다니면서 벌써 남자 꼬셔서 팔자 고치려 한다는 비난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서방과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그 집안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노력했다. 시부모님의 비위를 맞추고 시누이들의 비아냥거림과 구박을 묵묵히 참아내며 나는 결국 강서방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꿰찼다. 남편 강서방은 내게 넘어왔지만 굳게 닫힌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이 결혼 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모든 명절, 제사는 내가 도맡았고 시부모님의 수족이 되어 그들의 비위를 맞추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께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 올렸고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오면 최고급 한정식 부럽지 않은 상차림으로 그들의 길을 살려주었다. 시누이들의 비아냥거림에는 그저 미소로 답하며 그들의 온갖 허들의 길을 도맡았다. 내 젊은 시절은 오로지 이 집안에 녹아들어 있었다. 나의 청춘은 이 집안의 역사와 함께 스러졌다. 나는 안다. 이 집안의 룰을. 순종하고 희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의 며느리 박수연도 나처럼 순종적이고 착해야 했다. 내가 이 집안에 자리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인내했는데 나의 며느리는 나만큼 인내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번듯한 아들나의 아들을 만나 결혼했고 좋은 직장에 모든 것을 갖춘 채로 이 집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이룬 기반 위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며느리가 겨우 친척 몇 명 재워주는 것을 가지고 유난을 떤다. 나는 용납할 수 없었다. 내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나의 굳건한 권위를 위해 며느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했다. 그녀는 내가 걸어온 길을 밟아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집안의 법이자 내가 이 집안을 다스리는 방식이었다. 나의 시월드는 내가 만든 완벽한 제국이었다. 명절 당일 제사는 남편의 큰고모님 강정자 여사님 댁에서 차분히 진행됐다. 큰고모님은 연로하셨지만 며느리들의 도움을 받아 능숙하게 제사상을 차리고 절차를 진행했다. 나는 그곳에서도 호스트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친척들을 챙겼다. 명절 음식 준비는 이미 내가 며칠 전부터 혼자 다 해놓았으니 나는 그저 친척들에게 내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역할에만 집중했다. 나의 며느리 박수연은 뒤늦게 도착해 설거지를 거들었다. 나는 며느리가 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만족스러웠다. 나의 사랑스러운 손녀딸 강지우는 시끌벅적한 친척들 사이에서 해맑게 뛰어놀았다. 제사가 끝난 후 모두가 둘러앉은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내 딸 강서연과 함께 능숙하게 음식들을 쟁반에 옮겨 담았고 며느리 수연은 묵묵히 설거지를 거들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았다. 나는 만족스러웠다.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시어머니인지, 얼마나 완벽하게 명절을 준비했는지 스스로에게 감탄했다. 나의 며느리는 애써 괜찮은 척 연기하며 명절 분위기에 동참하려 노력했다. 속으로는 불안했겠지만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저 정도는 해야 며느리지. 내가 만든 밥상에서 힘없이 나뒹구는 며느리의 모습. 하지만 나의 완벽한 계획은 나의 착각이었을까? 나의 위선적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배부르게 앉아있던 친척들의 엉덩이가 들썩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닦으시더니 거대한 작전이라도 발표하듯 모두를 일으켜 세우셨다. 며느리 수연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것을 나는 곁눈질로 확인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저런 나약한 심성으로 어떻게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겠는가. 저런 나약함으로는 나 김영희가 걸어온 길의 발끝에도 못 미칠 것이다. 자, 이제 슬슬 정리하고 다 같이 며느리네 집으로 내려가자. 멀리서 온 윤숙모랑 최이모, 그리고 강큰아버지네까지 거기서 며칠 편하게 쉬다가 가면 되겠네. 호텔 잡을 필요 없어. 넓은 집 있는데. 뭐하러 아깝게 돈 써? 다 가족인데. 나의 목소리는 한껏 흥분되어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며느리의 의사를 물어볼 여지조차 없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계획이라도 되는 듯이. 며느리 수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메마른 한숨만이 애처롭게 새어나왔다. 나는 그녀의 절망을 즐겼다. 나의 명절은 이미 완벽한 승리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인 나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던 친척분들도 하나둘씩 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캐리어를 끌고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왁자지껄 떠들며 며느리네 집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만족스러웠다. 아들 부부가 나를 위해 기꺼이 집을 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집으로 향하는 친척들의 모습은 마치 내가 거대한 작전을 성공시킨 것처럼 뿌듯했다.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나의 딸 강서연네 가족 4명, 남편의 외숙 모윤숙모, 막내 이모 최이모, 강큰아버지 강경태, 강고모네 가족 강정숙, 그의 남편 아들까지. 최소 13명은 넘어 보였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센트럴 팰리스 아파트,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네. 집에서 잠을 잔다고? 나의 계획은 완벽했어. 내 머릿속은 승리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며느리 박수연을 앞세워 내 아들 네 집 현관문 앞에 섰다. 드르릉 마이너스. 현관문이 열리고 친척들의 발걸음이 내 아들 네 집 안으로 성큼성큼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섰다. 십수 켤레의 신발들이 현관을 가득 메웠고
색색깔의 커다란 캐리어들이 거실 한복판에 줄지어 놓이기 시작했다. 커다란 캐리어는 좁은 거실을 완전히 막아버렸고 마치 그곳이 여행객들의 짐 보관소라도 되는 양난장판이 되었다. 그 풍경을 보는 순간 나는 오히려 친근감과 만족감을 느꼈다. 이게 바로 가족이지. 이래야 명절이지. 며느리 박수연의 아파트는 더 이상 그녀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이제 왁자지껄한 가족의 합숙소로 내가 설계한 완벽한 명절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며느리 수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환하게 웃는 척했다. 어서 오세요. 불편하시겠지만 편하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친척들에게 방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여긴 안방이에요. 외숙모랑 이모께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수건은 여기 옷장에 여분 더 있고요. 세탁기는 이쪽 다용도실에 있어요. 혹시라도 밤에 물 드실 일 있으면 정수기는 저기 거실에 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이렇게 깍듯하게 손님을 모시는 것을 보며 뿌듯했다.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손색 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며느리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피곤이 몰려왔으리라 짐작했다. 이게 시작이구나. 내가 겪어야 할 명절. 나의 옛날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체념과 피로를 읽었지만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첫째 날 밤은 그럭저럭 무난하게 지나가는 듯 했다. 다들 장거리 이동과 명절 음식으로 인한 피곤함에 지쳐 있었고 술까지 한 잔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샤워 순서를 정하고 잠시 담소를 나누다 금세 잠이 들었다. 아이들은 작은 방에서 모여들었고 어른들은 거실에 이불을 깔고 두서없이 누웠다. 콧꼬리 소리와 잠꼬대 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다. 이 광경은 나에게 가족이라는 포근하고 안온한 행복을 안겨주었다. 내가 꿈꾸던 명절이었다. 수십 년간 바라왔던 완벽한 명절의 풍경이었다. 모든 것이 나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 박수연은 제대로 잠들 수 없었을 것이다. 친척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며느리는 부엌과 거실을 계속 맴돌며 엉망이 된 집을 정리했다. 거실에는 친척들이 사용한 물컵과 과자 부스러기들이 널려 있었고 욕실은 사용한 수건들로 축축했다. 펜션이라면 정리가 다 되어 있었겠지만 이곳은 내 아들네 집이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친척들의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새벽 5시부터 화장실을 이용하는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웅얼거리는 잠꼬대. 내 귀에는 이 모든 소리가 행복한 명절의 소음으로 들렸지만 며느리에게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지혜씨, 지혜씨. 물 어디 있어? 목마른데. 아주머니, 혹시 치약 좀 줄 수 있어요? 이모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대. 어머, 이 방은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 좀 틀어줄 수 없어? 아니, 밤에 마실 물은 냉장고에 좀 넣어둬야지. 목말라 죽는 줄 알았네. 작고 사소한 부탁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며느리의 귀와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을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며느리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겠지만 그녀는 이 시련을 통해 이 집안의 일원이 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나 또한 저렇게 억울함 속에서 시댁 살림을 꾸려왔다. 이것 또한 통과 의례였다. 나의 아들 강우진은 며느리 박수현처럼 바쁘지 않았다. 그는 거실 한쪽에 앉아 TV를 켜고는 태평하게 스포츠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내가 피곤한 얼굴로 정리를 하고 있자 그는 슬쩍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여보, 어차피 잠만 자잖아. 어머님이 음식 다 해줬으니 얼마나 편해. 당신 할 일도 없었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해. 좀만 참으면 금방 지나가. 금방 자기들 집으로 돌아갈 거야.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감싸는 말들을 했다. 그러나 아들의 말 속에는 내가 이 명절을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며느리에게는 그의 안일함과 무심함에 치가 떨렸겠지만 나는 아들의 말에 일말의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 나는 마치 자신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아내일 뿐이었다. 둘째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거실에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부엌에서는 프라이팬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잠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부엌으로 향하자 내 딸 강서연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언니, 일어났어요. 아이고, 제가 너무 일찍 요리를 시작했나? 죄송해요. 이왕 다 같이 모였는데 아침은 그래도 집밥 먹어야죠. 제가 간단하게 차릴게요. 나의 시누이는 나처럼 눈치가 빨랐다. 며느리 박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철렁 내려앉았을 것을 나는 짐작했다. 잠만 자는 것이라는 말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되었다. 나의 딸 강서연은 이미 내 아들 내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있었다. 큼지막한 계란판이 통째로 꺼내지고 팩 우유가 줄줄이 싱크대 위로 올라왔다. 김치통이 열리고 명절에 시댁에서 가져온 각종 나물 반찬들이 식탁 위로 옮겨졌다. 며느리 수연은 어제의 잠만 자는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을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숙식이었다. 무료 숙박과 무료 식사, 그리고 무료 가사노동이었다. 며느리는 이곳의 집주인이 아니라 이들을 모시는 무료 호텔리어가 된 기분이었으리라. 며느리의 공간은 완벽하게 침범당했다. 며느리 수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희영 씨, 뭘 그렇게 많이 해요? 그냥 간단히 빵이나 샌드위치로 먹어도 되는데. 내 딸 강서연은 손을 휘휘 저으며 며느리를 만류했다. 그녀는 이미 익숙한 듯 내 아들 내 부엌을 제 집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언니, 빵도 좋지만 그래도 아침엔 뜨끈한 계란 후라이 하나씩은 먹어줘야죠. 명절인데. 아, 언니 커피 잘 마실게요. 지혜 언니는 이런 거 잘 안 먹는 타입이니까. 그녀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지만 며느리 속은 이미 답답함으로 가득 차 터질 것 같았을 것이다. 며느리의 모든 이성이 마비되는 기분이었으리라. 이곳은 엄연히 내 아들의 집이었다. 내 아들 내 식탁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 아들 내 부엌은 내가 요리하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정한 식탁이 아니라 내 딸 강서연이 마음대로 메뉴를 정하고 마음대로 재료를 꺼내 쓰고 마음대로 꾸려가는 기분이었다. 며느리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밥만 축내는 식모가 된 듯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며느리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으리라.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부엌에는 예상대로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고무 장갑을 낀 채 물속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 온몸의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때 나의 아들 며느리의 남편 강우진이 슬며시 며느리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여보, 내가 좀 도와줄까? 당신 혼자 하려면 힘들겠네. 내가 도울 일이 없나 찾아보니. 여보, 내가 좀 도와줄까? 그 순간 며느리는 내 아들의 말에 반가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내 아들이 한 건 그릇 몇 개를 물에 대충 헹구고 수건으로 물기만 닦은 게 전부였다. 그가 도와준 것이라곤 깨끗하게 헹궈진 플라스틱 그릇 3개가 전부였다. 그것마저도 완벽하지 못해 며느리는 다시 헹궈야 했다. 내 아들은 그것이 마치 큰 도움이라도 되는 듯 설거지가 끝나자마자 유유히 부엌을 떠나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다시 자신만의 세상으로 도피해버린 것이다. 이게 도와준 거라고. 며느리는 속으로 비웃었을 것이다. 내 아들의 행동은 그녀에게 더 큰 허탈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겪는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의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제스처일 뿐이었다. 점심 무렵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가 겨우 숨을 돌리고 있을 때 거실에서 내가 말했다. 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흥분되어 있었고 다음 작전을 지시하는 장군과도 같았다. 지혜야, 며느라, 혹시 어제 먹고 남은 김치찌개 좀 데워줄래? 그리고 영수 아버지가 삼겹살 좀 구우면 닭을 한잔하기 딱 좋겠다고 하시네. 이번 명절은 정말 황제처럼 즐기는구나. 나의 말에 며느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것이다. 진짜 숨이 턱 막혔을 것이다. 제사는 시댁에서 다 했잖아라는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네, 잠시만요. 어머님. 며느리의 입은 웃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울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명절 전 분명히 제사는 시댁에서 다 했으니까 며느리는 힘들 일 없어라고 말했었다. 그 말이 며느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틀 내내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었다. 설거지, 세탁기 돌리기, 음식 데우기, 밥상 차리기, 쓰레기 봉투 챙기기. 그날 하루만 해도 며느리의 손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마치 그녀는 이 집의 로봇처럼 그들의 무료 식모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며느리의 휴식은, 며느리의 명절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친척 몇 분이 나에게 슬쩍 물었다. 그들은 며느리 박수연의 눈치를 보는 듯 했다. 아유, 어머님. 저희 여기서 이틀이나 묵어도 괜찮을까요? 지혜 씨에게 너무 부담 주는 건 아닌지 저희 때문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래요. 혹시 불만이라도 그러자 나는 오히려 당당하고 뿌듯한 표정으로 말씀드렸다. 괜찮아. 무슨 걱정이야. 제사는 시댁에서 다 했잖아. 나는 마치 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여기선 그냥 자고 밥만 조금 먹으면 돼. 지혜가 넓은 집으로 이사해서
이번에 딱 좋지 뭐. 안 그래, 지혜야? 나는 며느리에게 시선을 던지며 마치 동의를 구하는 듯 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을 것이다. 며느리의 존재는, 며느리의 아파트는 그저 이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었다. 며느리는 이 순간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다. 명백한 갑질이었다.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음에 쾌감을 느꼈다. 며느리의 고통이 나의 행복이 되는 순간이었다. 밥 조금 먹는 게 하루 세 끼인데 나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읽는 듯 했다.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거하게 차려 먹는 것이 밥 조금 먹는 것이라면 며느리는 이미 쓰러지고도 남을 만큼의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오롯이 며느리의 몫이었다. 며느리의 명절은 나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에게 봉사하는 기간일 뿐이었다. 며느리의 시간, 며느리의 체력, 며느리의 정신력.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 착취당하고 있었다. 그날 밤, 사랑스러운 손녀 지우를 겨우 재우고 며느리 수연도 아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내 딸 강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 때문인지 한껏 풀려 있었다. 쾌재를 부르는 듯한 말투였다. 엄마, 여기 너무 편하다. 호텔 갈 필요 없네. 침대도 너무 좋아. 우리 다음 명절에도 그냥 여기로 오자. 이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지혜 언니는 말도 없이 싫은 티도 안 내고 착한 며느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내 딸 서연은 나의 충실한 조력자였다. 며느리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을 것이다. 마치 거대한 뱀이 심장을 옥죄는 듯한 고통이었으리라. 내가 참으면,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나를 만만하게 보고 더 큰 요구를 할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며느리는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내 딸 서연에게는 불길한 예감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예언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들은 이 상황을 너무나 즐기고 있었고 내 아들의 집, 며느리의 아파트를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아니 자신들의 합법적인 놀이터처럼 여기고 있었다. 며느리 박수연의 분노는 더 이상 잠잠해질 수 없었으리라. 며느리의 마음속에선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을 것이다. 나는 폭풍의 눈앞에서 절규하는 작은 배를 유유히 지켜보는 심정이었다. 셋째 날 아침 며느리는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들에게 나의 한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나는 작은 시도를 해봤다. 어쩌면 그들이 내 뜻을 존중해 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어머님, 오늘 아침은 제가 집 밖에서 샌드위치랑 커피 사올게요. 다 같이 간단히 먹어요. 제가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 가게를 알아냈거든요. 괜찮으시죠? 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답했다. 오호, 좋지. 지혜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괜찮다, 괜찮아. 그런데 지혜가 사오는 거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니? 혹시 아들 돈으로 사는 거니? 나는 며느리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마치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셈법이 있었다.
며느리 수연은 나의 예상치 못한 허락에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어쩌면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며느리는 딸 지우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빵집으로 향했다. 따뜻한 샌드위치와 커피, 그리고 친척들이 좋아할 만한 빵들을 한 알음 사서 돌아왔다. 이 작은 반항이 가져다 줄 명절의 평화를 기대했으리라. 그러나 나의 작은 희망은 보기 좋게 산산조각 났다. 빵집에서 돌아와 보니 우리 집 부엌에서는 또다시 프라이팬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었다.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내 딸 강서연은 이미 프라이팬 앞에서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있었다. 며느리 수연을 본 서연은 능청스럽게 말했다. 언니, 빵도 좋지만 그래도 아침엔 뜨끈한 계란 후라이 하나씩은 먹어줘야죠. 명절인데. 아, 언니 커피 잘 마실게요. 지혜 언니는 이런 거 잘 안 먹는 타입이니까. 그녀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지만 결국 또다시 수십 개의 그릇과 설거지가 고스란히 며느리의 몫으로 돌아왔다. 며느리는 그들이 내놓은 빵과 커피는 간식일 뿐, 메인은 자신들이 직접 해먹는 집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며느리의 시도는 무력하게 좌절되었다. 그녀는 또다시 침묵했다. 이 침묵은 분노의 침묵이었다. 점심 무렵 며느리는 또다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띠링 마이너스 하는 알림음이 울렸다. 단톡방에 내 딸 강서연이 사진을 올린 것이다. 사진에는 며느리의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마치 텅 비어 있는 듯 텅텅 비어 있었다. 남은 음식은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김치통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당당하게 글이 달려 있었다. 호텔보다 좋은 우리 큰집. 냉장고도 푸짐하네요. 찐 가족 힐링 중. 키읔키읔키읔 명절은 가족과 함께. 사진에는 며느리의 텅 빈 냉장고 사진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거실에 널린 이불과 그 위에서 편안하게 웃고 떠들고 있는 친척들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며느리는 진짜 심장이 턱 내려앉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분노를 넘어선 경악, 모멸감. 그들은 며느리를 조롱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사생활이, 며느리의 공간이, 며느리의 존엄성이 완전히 침탈당하고 있었다. 남편의 외숙모 윤숙모는 하트 뿅뿅 이라며 하트 이모티콘을 달았고 다른 친척들은 너무 따뜻하고 좋다. 이게 바로 가족이지. 지혜 며느리 너무 착해. 라며 즐거운 댓글들을 달았다. 그들은 며느리가 겪는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며느리를 이용하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의 무관심과 무지가 며느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며느리의 마음이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오히려 차가운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었을 것이다. 며느리는 곧장 내 아들 강우진에게 달려갔다. 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며느리는 휴대폰 액정을 아들의 얼굴에 들이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게 지금 웃긴 글이야. 우리 집을 지금 펜션처럼 쓰고 있는데 호텔보다 좋다니. 우리가 펜션 주인이야.
지금 냉장고까지 비웠잖아. 내 아들은 귀찮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 여보. 가족끼리 좋은 분위기 만들자고 올린 거겠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농담이야. 그리고 냉장고 비었으면 또 채우면 되지. 왜 그래, 유난스럽게. 그 말을 듣는데 며느리는 순간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을 것이다. 내 아들의 무심함은 며느리의 분노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며느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내 아들은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내 모든 신경은 사랑스러운 손녀 지우에게로 향했다. 그런데 지우가 열이 났다. 낯선 분위기, 밤늦게까지 이어진 소란스러운 거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취침 시간 때문인지 손녀 지우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작은 몸을 떨었다. 나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다. 내 피 같은 손녀였다. 며느리 박수연은 아이 옆에서 밤새 부채질을 하며 땀을 닦아주었다. 잠든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 집주인인데 왜 내가 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지? 왜 내가 고통받아야 하지? 왜 내 아이까지 이 불편함에 시달려야 해? 이대로 두면 다음 명절도 그 다음 명절도 똑같이 반복될 거야.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오르는 기분이었다. 아이의 이마를 만지는 순간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같았다. 체온계를 지우의 겨드랑이에 꽂으니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다. 38.9도. 다시 재봐도 비슷했다. 아이는 앓는 소리를 내며 잠을 설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친척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시댁 가족 단톡방에는 내 딸 강서연이 올린 사진이 또다시 올라왔다. 이번에는 모두가 한데에 모여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큰 집에서 회포 푸는 중 키읔키읔키읔 명절은 가족과 함께 라는 글이 달려 있었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물수건을 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은 안 돼.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손녀딸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비루한 명절을 끝낼 것이다. 나의 펜션 아파트를 되찾을 것이다. 지우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는 새벽 내내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내 마음은 혼돈과 분노, 그리고 날카로운 결심으로 가득 찼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옅은 콧고리 소리와 불쾌한 잡음들이 새어나왔다. 나는 이불 위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시댁 가족 단톡방.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사진들과 행복해 보이는 댓글들. 그들의 행복은 나의 고통 위에 피어난 것이었다. 냉장고 사진, 거실 사진, 심지어 내 방문 앞에서 찍은 아이들의 사진까지. 이 모든 것이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지난 7년간 참고 참아왔던 나의 인내심이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에는 이모들과 고모네 가족들이 덮고 자던 이불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다. 거실 소파에는 윤숙모와 강큰아버지가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어제 점심 먹고 남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쾌쾌한 음식물 냄새가 온 집안을 뒤덮었다. 그들은 내가 밤새 깨끗하게 치워줄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다. 나의 분노는 이제 주체할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이들이 다 가져간 것이었다. 냉장고 구석에 겨우 남은 맥주 한 캔을 꺼내 꿀꺽꿀꺽 마셨다. 차가운 맥주가 내 속을 시원하게 만들었지만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나는 내 딸 지우를 떠올렸다. 열에 시달리는 아이의 얼굴, 불안에 잠 못 이루는 작은 몸짓. 이 모든 고통은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내가 자초한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엄마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변호사 명절 이혼, 며느리 명절 스트레스, 재산분할 등의 키워드를 미친 듯이 검색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칼럼을 발견했다. 고의적인 가사노동 착취와 정신적 학대, 이혼 사유될 수 있다. 나는 칼럼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나는 이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나의 아파트, 나의 시간, 나의 행복. 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 차례였다. 나는 조용히 내 작은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곳은 나만의 공간이었다. 나의 책들, 나의 노트북. 나는 노트북을 켜고 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결심을 담담하게 글로 써내려갔다.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어머님, 그리고 강서연 씨, 윤숙모님, 최이모님, 강큰아버님, 강고모님 가족 여러분께 먼저 이 편지를 읽게 되신 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제 집을 떠나시기 전에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편지를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 내가 겪은 지난 명절의 모든 고통,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통보, 시누이 강서연 씨의 냉장고 사진과 조롱, 남편 강우진의 무관심과 외면,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딸 지우의 고열과 병든 몸. 이 모든 것이 나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증거였다. 나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내 가정을 지키려는 어미였고, 내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한 여자였다. 나의 글쓰기는 밤새 이어졌다. 글을 쓰는 동안 나의 머릿속은 더욱 냉철해졌다. 나는 단 한 번도 남편 강우진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싸워본 적이 없었다. 늘 나 혼자 속으로 사귀고 속으로 참아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지옥 같은 명절을 끝낼 것이다. 나의 삶에서 그리고 나의 집에서 그들을 영원히 지워버릴 것이다. 동시에 나는 나의 법률 지인에게 새벽 이른 시간 문자를 보냈다. 김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는 대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안인데
혹시 이혼과 재산 분할,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명의를 온전히 저에게로 돌릴 방법도 궁금합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친척들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 위에 앉았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소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처절한 복수를 위한, 그리고 나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고동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워킹맘 박지혜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아파트를,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되찾을 준비가 된 전사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명절 마지막 날 아침. 손녀 지우는 밤새 내 노력으로 열이 조금 내린 듯 했지만 아직도 지쳐 보였다. 나는 조용히 지우를 안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자 이미 친척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며느리 박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엌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실소했다. 겨우 이 정도에 쓰러지다니. 나약하기 짝이 없군. 그때 내 딸 강서연이 큰 소리로 말했다. 언니, 어머님. 우리 어차피 오늘 다 같이 가는 김에 이번에 새로 개업한 명품 아울렛에 가서 쇼핑 좀 할까요? 지혜 언니는 돈도 많이 버는데 어머님 옷이라도 한 벌 사드려야죠. 그녀의 말에 친척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나 또한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명절 선물까지 바랄 수는 없었지만 이왕 돈 잘 버는 며느리가 내 옷 한 벌 사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며느리 수연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나를 쳐다봤다. 어머님, 저희 아이가 지금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겨우 열 조금 난다고 응급실이라니. 유난도 참.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수연아, 애들은 다 그렇게 크는 법이야. 열이 조금 난다고 응급실까지 갈 필요 있니? 그냥 약 먹고 푹 재우면 괜찮아질 거야. 어서 가서 아침 식사나 준비해. 그러나 며느리 수연의 표정은 완강했다. 어머님, 아이가 39도가 넘어요.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쇼핑은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단호했다. 내 심기를 건드리는 말투였다. 나는 그녀가 감히 나에게 대든다고 생각했다. 뭐라고? 내가 감히 시어머니에게 대들어? 지금 모두 친척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니? 내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니? 그때 갑자기 나의 아들 강우진이 나섰다. 엄마, 수연이가 맞는 말입니다. 지우가 아프다고요.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쇼핑은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내 아들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의 아들이 감히 나에게 대든다고? 그것도 며느리 편을 들어? 나의 완벽한 아들은 이럴 리가 없었다. 나의 아들은 내 편이어야 했다. 강우진,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감히 내 엄마에게 대들어?
다 늙은 늙은이가 너희를 위해 뭘 해줬는지 모르나 본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데. 나는 분노로 가득 차 소리쳤다. 그제야 나의 숨겨진 분노가 폭발했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겪었던 시집살이, 나의 희생,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지우가 아프다고요. 아들 우진은 나와 며느리를 제치고 황급히 지우를 안아들고 응급실로 향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며느리 박수현과 손녀딸 지우를 택했다. 나의 완벽한 가정은, 나의 완벽한 명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오후, 나는 며느리와 아들, 손녀딸이 모두 사라진 텅 빈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나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나의 시월드는, 나의 자존심은,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며느리 박수연에게 처절한 복수를 다짐했다. 며느리 박수연에게 보란 듯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시어머니인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 나는 나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봤다. 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자 승리의 기록이었다. 나 김영희는 소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다. 나는 지방의 소도시, 그것도 가난하고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다. 나의 아버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했고, 어머니는 늘 병든 몸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린 나는 그런 비루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밤낮으로 공부해 서울 명문대 간호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내 남편 강서방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알아주는 재력가이자 지역 유지인 장안 강신의 집안의 장남이었다. 처음에는 그 집안에서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가난한 지방 출신, 그것도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는 사실은 나의 명문대 학벌과 미모도 가릴 수 없는 흠이었다. 시부모님은 노골적으로 나를 반대했고, 관연한 여자아이가 명문대 다니면서 벌써 남자 꼬셔서 팔자 고치려 한다는 비난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서방과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그 집안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노력했다. 시부모님의 비위를 맞추고 시누이들의 비아냥거림과 구박을 묵묵히 참아내며 나는 결국 강서방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꿰찼다. 남편 강서방은 내게 넘어왔지만 굳게 닫힌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이 결혼 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모든 명절, 제사는 내가 도맡았고 시부모님의 수족이 되어 그들의 비위를 맞췄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께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 올렸고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오면 최고급 한정식 부럽지 않은 상차림으로 그들의 길을 살려주었다. 시누이들의 비아냥거림에는 그저 미소로 답하며 그들의 온갖 허들의 도맡았다. 내 젊은 시절은 오로지 이 집안에 녹아들어 있었다.
나의 청춘은 이 집안의 역사와 함께 쓰러졌다. 그렇게 수십 년을 노력한 끝에 나는 비로소 이 집안의 어머니이자 안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나의 아들 강우진은 이 집안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나는 아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그가 걷는 길은 늘 내가 먼저 닦아주었다. 그는 명문대에 진학했고, 대기업에 입사했다. 나의 아들은 나의 모든 것이었다. 그가 성공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었다. 그래서 나는 안다. 이 집안의 룰을 순종하고 희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의 며느리 박수연도 나처럼 순종적이고 착해야 했다. 내가 이 집안에 자리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인내했는데, 나의 며느리는 나만큼 인내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번듯한 아들라의 아들을 만나 결혼했고, 좋은 직장에 모든 것을 갖춘 채로 이 집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이룬 기반 위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며느리가 겨우 친척 몇 명 재워주는 것을 가지고 유난을 떤다. 나는 용납할 수 없었다. 내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나의 굳건한 권위를 위해 며느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했다. 그녀는 내가 걸어온 길을 밟아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집안의 법이자 내가 이 집안을 다스리는 방식이었다. 나의 시월드는 내가 만든 완벽한 제국이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녀딸이 모두 사라진 명절 마지막 날. 텅 빈 아파트 거실에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나의 완벽한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나의 시월드는, 나의 자존심은,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며느리 박수연에게 처절한 복수를 다짐했다. 이대로 무너질 내가 아니었다. 나의 지난 세월, 나의 희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나는 곧장 이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변호사는 나의 오랜 지인이자 나의 법률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차 명절 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모든 무례함과 불순종을 이야기했다. 손녀딸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쇼핑을 거부하고 심지어 내 아들에게까지 나에게 대들도록 부추긴 사실까지. 이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어머님의 말씀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며느님께서 명절에 과도한 가사노동을 강요당하고 손녀딸이 아픈 상황에서도 쇼핑을 강요당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며느님께서 시댁 식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나는 이 변호사의 말에 경악했다. 뭐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시댁 식구들 잘 대접하라고 했을 뿐인데. 이 변호사는 차분하게 법률적인 조언을 이어갔다. 어머님, 아파트 명의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느님께서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손녀딸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시 며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며느님이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나 단톡방 증거가 있다면.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아들 명의로 산 센트럴 팰리스 아파트는 나의 노후 자산이자 나의 자랑이었다. 며느리가 감히 그 아파트를 빼앗아가려 한다고. 이 변호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며느님께서 예전에 김 부장님이라는 분에게서 주식 투자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김 부장. 내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있었다. 내 남편 강서방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김진태. 대한중공업 출신이라는 그는 나에게는 그저 돈 많고 명예로운 존재였다. 나는 이 변호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 박수현과 김진태 할아버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나는 곧장 내 아들 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진아, 내가 김진태라는 사람을 아느냐? 아들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엄마, 갑자기 그분은 왜요? 옛날에 아빠랑 같이 사업하시던 분이요. 나는 내 아들이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지금 내 며느리 박수연이 그 김진태라는 사람과 연락하고 있다. 감히 나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다고. 아들 우진은 나의 말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수연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아들의 나약함에 실망했다. 내 아들은 여전히 나약하고 어리석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며느리의 숨겨진 음모, 그리고 나의 완벽한 시월들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의를. 나는 며느리 박수연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절이 끝나자마자 일상으로 돌아왔다. 새벽 7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딸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 박수연은 퇴근 후 평소와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역 쪽방촌. 나의 아들네 아파트와는 너무나도 다른 허름하고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낡은 코트를 입은 한 노인과 만났다. 그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김진태였다. 내 남편 강서방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그 김진태. 그가 왜 저런 곳에? 그리고 며느리는 왜 그를 만나러 온 것일까?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몸을 숨겼다. 김진태는 며느리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 씨, 제 아들 영수도 당신 남편 강우진과 같은 제1전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우진의 아버지 강서방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우진이의 아버지와는 사업 실패로 연락이 끊어졌지만 우진이 아버지가 살아생전 내 아들 영수를 그렇게 아껴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내 아들이 제1전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진태 할아버지는 흐느꼈다. 내가 당신의 시아버님과 함께했던 사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내 아들의 학비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 시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며느리 박수연에게 갚아야 합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김진태 할아버지가 내 남편 강서방의 오랜 친구였다니.
그리고 내 남편이 그를 위해 그런 희생을 했다니. 나는 남편 강서방의 숨겨진 과거를 알지 못했다. 나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남편의 삶을 며느리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서 듣고 있었다. 나는 경악했다. 그리고 김진태 할아버지는 며느리 수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수연 씨, 이건 내 아들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내 아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내 아들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의 재판을 도와주세요. 내가 며느리 박수연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며느리 박수연은 나와 나의 아들 강우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아들 김영수와 김진태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복수하려는 것이었다. 나의 완벽한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완벽한 시월드는 산산조각 났다. 며느리 박수연은 결국 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이 변호사의 냉혹한 조언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며느리 박수연은 명절 동안 내가 그녀에게 강요했던 모든 가사노동, 나의 모욕적인 언행, 그리고 손녀딸 지우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쇼핑을 강요했던 모든 증거들을 내밀었다. 단톡방에 올린 사진들, 나의 딸 강서연의 메시지, 그리고 친척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아들 강우진은 나의 편을 들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며느리 수연의 편에 서서 나의 명절 강요와 폭언에 대해 증언했다. 나는 아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다. 내 아들은 내가 만든 완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나는 아들에게 소리쳤다. 강우진, 내가 감히 내 엄마에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아들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의 희생은 저에게 올감이었습니다. 엄마의 욕심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인형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수연이와 지우를 위해 저는 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들은 내게서 완전히 돌아섰다. 결국 나는 며느리 박수현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센트럴 팰리스 아파트는 공동 명의였고 며느리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아파트의 절반 이상을 그녀에게 빼앗겼다. 아들은 아파트의 절반을 며느리에게 넘겨주고 스스로도 독립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나의 화려했던 시월드는, 나의 완벽했던 제국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며느리 박수연의 음모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 자신의 오만함과 욕심이 자초한 결과였다. 나는 홀로 텅 빈 나의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거실에는 친척들의 웃음소리 대신 며느리의 차가운 경고만이 메아리 쳤다. 어머님, 이제 이 집은 어머님의 펜션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지나온 세월을 후회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인내했던가. 나의 완벽한 삶은 결국 완벽한 외로움으로 돌아왔다. 며느리 박수연은 재산 분할 후에도
나를 상대로 정신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명절 동안 녹음했던 나의 모든 폭언, 단톡방에 올라왔던 조롱성 사진, 그리고 손녀 지우의 병든 몸을 방치했던 사실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에서 나의 행동들은 며느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 강우진은 나에게서 등을 돌렸고, 딸 강서연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나를 찾지 않았다. 나의 화려했던 10월드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이제 홀로 텅 빈 집에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야 했다. 나의 오만함과 욕심이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었다. 나는 며느리 박수연을 증오했지만 그 증오만큼이나 깊은 후회에 시달렸다. 그녀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나의 완벽한 제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나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시작이었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되었다. 나의 완벽했던 10월드는 결국 완벽한 고독으로 끝을 맺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차갑고 쓸쓸한 겨울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나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의 삶은 그렇게 처절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비극의 끝에서 나는 이제야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 며느리 박수연의 복수는 성공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